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 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물밀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거로 보여 이번 주부턴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정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도 거기에 전력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외론의 물론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정 전 대표도 친청계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새 규합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엔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개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광주 전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어제 YTN에 오는 6일 광주 군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장소 결정에는 해당 군공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거론되는 점이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점과 관련해선 오는 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 징계 등을 의결하는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40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부터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우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와 관련해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정치권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의 미래를 끊는 징계는 교육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권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다음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2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이번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도는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재고,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12년 만에 덜미를 잡힌 건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또 다른 피의자 40대 B씨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이른바 총판 자리를 주며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송환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 검거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안장식의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 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ای صدای طوفانی ضد استکبار آمریکا.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인근 앞바다에선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20개국에서 온 대형 범선 48척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 앞바다의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허드슨강을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잇는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또 미국과 주요 동맹국 등의 해군 함정 50여 척이 참가한 국제 관함식도 뉴욕항과 허드슨강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독일에서 지지율 1위로 떠오른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이 거센 반대 집회 속에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9월 주의회 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교롭게도 옛 나치당 전당대회와 같은 날 행사를 열자 전국에서 시위대가 모여든 건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시즘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대가 도로를 행진합니다.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의 전당대회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독일 대한당 행사가 열릴 때마다 시위가 잇따랐지만 이번은 한층 격렬했습니다.
이날이 약 100년 전 옛 나치당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청년 조직을 만들고 나치식 경례와 구호를 공식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Genau, und darauf aufmerksam machen, dass wir das halt nicht so einfach dulden, dass hier der Faschismus in Deutschland auf dem Vormarsch ist. 행사장에 가까워질수록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독일 대한당 대의원 다수는 미리 행사장에 도착해 있어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는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Die AfD ist eine gefährliche faschistische Partei. Die wollen Massendeportationen, ethnische Säuberungen und den Umbau zu einem faschistischen Staat planen in diesen Messehallen heute in Erfurt. Und das dürfen wir nicht zulassen. 독일 대한당은 현 공동대표 2명을 2년 임기의 대표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당대표는 시위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ch sage an die Konkurrenzparteien, die diese Hass und Hetze mit anfeuern, und an die Chaoten da draußen vor der Tür. Ihr werdet uns nicht kleinkriegen, ganz im Gegenteil. Wir werden immer stärker und größer. 독일 대한당은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9월 주의회 선거에서도 옛 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 등에서 처음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에 성공할 경우 독일 대한당과 어떤 경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독일 정당들의 이른바 방화벽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한 연금발 매도 폭탄설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행진이 더해져 투자 심리는 다소 약화했는데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을 비롯한 투자 자산이 목표 비중을 넘으면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불장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지난 4월 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67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자 국민연금이 덜어내야 할 국내 주식 규모가 60-7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러시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 매물까지 더해지면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졌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74조 매도 폭탄설은 수치부터 틀렸다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기간 대규모 매도는 없다면서 일부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 재개 이틀간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2,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AI 버블 노이즈에 6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영향으로 코스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엔 오히려 5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급반등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을 의식해 정부는 앞으로도 리밸런싱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롤러 코스피로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주가 향방도 갈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상장 주관사들의 조달지급 매약 0.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가 관행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딜 규모가 워낙 커 총 수수료는 2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5,450억 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편중 논란과 함께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AI의 중심지를 자처했던 울산은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그쳤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산업 대도약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는데 삼성과 SK가 각각 2천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호남을 비롯한 서남권에 집중된 반면 울산은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저희 SDI가 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수품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삼성 SDI 울산 공장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하지만 앞서 지난해 삼성그룹이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언급한 AI 데이터 센터도 울산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건데 울산은 이미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추가적으로 들어서는 호남, 충청과 강원, 대구, 경북이 수혜지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울산은 사실상 소외된 셈입니다. 그간 울산이 피지컬 AI의 중심지가 될 거란 전망이 무색할 만큼 이번에 발표된 피지컬 AI와 로봇 거점지도 새만금과 대구, 경북입니다. 제조 AI가 되게 이렇게 강세인데 피지컬 AI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이 많은 그런 데이터도 많고 울산 지역에 좀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은 좋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AI 선도도시 울산을 내걸었던 민선 8기 울산시에 이어 산업의 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민선국이 울산시. 천문학적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AI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긴 지 4년 만에 도시 침수 예보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빗물과 하천, 하수도별로 따로 관리하던 물 데이터를 처음으로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올여름 도심에 쏟아질 극한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외교부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괌과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병석 영사안전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태풍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현재 있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말 태풍 바비가 괌과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를 토대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완델손의 활약을 앞세워 안양을 3대2로 꺾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델손은 전반 2분 만에 헤더골로 올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1대1로 맞선 후반 26분엔 25m짜리 중거리 슛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동점골을 내준 후반 31분에도 완델손은 이호재의 결승골을 도우며 2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선발 장현식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오스틴의 결승 타점을 앞세워 한화를 5대3으로 이기고 한화전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LG는 1회 말 한화 선발 에르난데스를 공략해 대거 4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고 선발 장현식은 5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7승째를 수확했습니다. LG는 6회 초 한화 허인서에게 3점 홈런을 맞고 1점 차까지 쫓겼지만 곧바로 6회 말에 오스틴이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 다시 2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선발 비슬리가 6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며 1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친 롯데는 KT를 4대1로 꺾고 KT를 3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4회 초에만 대거 8점을 뽑아내며 역전극을 펼친 삼성은 SSG를 13대7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고 SSG는 8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생리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거래 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 많으시죠? 배우 차인표와 연정훈이 처음 도전하는 연극 무대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진 연출이 이번엔 코미디가 아닌 심리 스릴러물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명대사 카르페 디엠으로 잘 알려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무대로 귀환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연극인데 학생들의 내면을 일깨워주는 존 키팅 역할로 차인표와 연정훈이 처음 무대에 도전합니다. 영화관에서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 표정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키팅 선생이 던진 질문, 너는 네 인생에 쓸 시는 무엇일까? 넌 어떤 드라마를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다 각자 답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초연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처음 이제 연극에
연극에 도전하는 이제 배우로서 약간 떨림도 있긴 했는데 우등생 소년 닐 페리 역은 김락현과 이재환, 찬희가 캐스팅돼 선배들과 9월 중순까지 공연을 이어갑니다. 12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과 천재적인 프로파일러, 이들의 7번 대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심리 스릴러물로 장진 연출의 신작입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로 흉악범 현상금이 이만큼 높아지면 그때 네가 날 신고해. 약간 유치찬란한 어떤 어린 시절의 대화가 맨 처음에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기억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단 2명이 오로지 배우의 에너지로 극을 이끕니다. 대사량의 공포와 이런 인물에 대한 감정을 탐험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연출님께 많이 질문을 했었고 100분 내내 삶 속 선입견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이번 공연은 곳곳에 장진 특유의 유머를 심어놨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펼쳐진 서울과 달리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점차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내륙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찾아오며 날도 꿉꿉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5도, 광주는 23.4도로 이 시각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청주는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